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SRBM 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25발의 도발을 동서쪽을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NLL을 남하해서 우리 영해와 인접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현재 우리 군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 전체가 애도의 슬픔에 빠진 가운데 이 틈을 틈타서 북한이 집요하게 어제와 오늘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10시간 동안 25발의 도발을 북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고 NLL을 침범해서 우리 영해와 인접한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란 지적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로서 이 북한 도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또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북한이 우리를 겨눠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도발.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에 쓰여있는 기사 함께 보시죠. 자, 휴전 후 처음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서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반격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건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사진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공습경보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전파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미야기현 등의 자동 경보 시스템인 J-얼럿이 발령됐습니다.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 열도를 또 통과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 쪽에 취재를 해본 결과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미사일과 방향, 사거리, 재원 등은 잠시 후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책임. 경향신문이 오늘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구 책임 말하는 걸까요? 신고 무대응에 커지는 국가 책임론. 경향신문은 이 참사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도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한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이겁니다. 공포.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만원 버스 지하철 타기 무섭다. 출퇴근길 덮친 압사 공포. 이 공포 때문에 만원 지하철에 타기도 무섭다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빚. 조선일보 신면 기사인데요. 빚 함께 보시죠. 면역 공백 틈 노렸나? 코로나 7차 역습이다. 확진자 연 이틀 5만 명대다라는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어제 10시간 하루 동안 25발을 쏜 걸 감안한다면 오늘 또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위기의 상황에 몰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엄유식 전 합참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돌직구쇼 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을 쏜 데 이어 오늘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NLL 넘긴 미사일, 영토 침해 대가. 어제로 북한의 도발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명백한 오산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늘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북한이 조금 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걸로 추정됩니다. 하늘로 솟구친 미사일이 단분리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듯 합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의 도발, 북한발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몇 발을 쏜 거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NHK가 8시 51분쯤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4분 북한이 미상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공지했었는데요. 8시 42분쯤 북한이 미상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지금까지 3발이 발사된 건데요. 합참은 현재 북한 미사일들의 비행 궤적을 쫓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7시 44분 발사된 첫 번째 미사일은 단분리가 이루어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일본 NHK는 오늘 오전 7시 48분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해당 미사일은 오전 8시 10분 전후 동해 공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7시 53분쯤 자동경보 시스템인 J-얼럿을 미야자키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발령하고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국 순간경보인 J-얼럿이 발령된 건 지난달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관통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인 NLL 이남 26km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등 10시간 동안 미사일 25발과 포탄 100여 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이나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선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먼저 좀 탐지를 한 것 같아요. 일본 매체 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합참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한 발을 더 쐈다. 그럼 두 발을 총 발사한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아직 합참에서 북한이 쐈다는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군 쪽에 정확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7시 44분에 한 발, 그리고 8시 51분에 오늘 두 번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쏜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하루에만 25발의 SR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습니다. 단행을 했습니다. 분단 이후에 유례 없는 미사일 도발이다라는 평가와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7시 44분과 8시 51분에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발에 대해서 즉 7시 44분에 발사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는 중장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현재까지 추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궤적과 사거리는 조금 더 분석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일본에도 지금 제2연료시 발령됐습니다. 어제는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우리나라는 발령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방부의 합참 공보실장을 역임하신 엄효식 실장님, 지금 오늘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현재까지는 더 쏜 걸로 보이고 오늘 하루 더 미사일 도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사한 이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기존에 있었던 도발과는 매우 다른 양태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NLL을 넘어서 쏜 것도 그렇고 또 하루에 20여 발의 미사일, 다량의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 당국의 어떠한 그 탐지 능력을 체크하거나 또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차원에서 연속선상에서의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오늘 북한이 한 발을 더 쏜 것 같아요. NHK가 속보를 내고 있는데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 44분과 8시 42분, 8시 51분 이렇게 북한이 오늘도 세 발을 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확한 아직 우리 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미사일의 궤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오늘도 지금 벌써 세 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북한이 오늘 하루 더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제 25발, 오늘 벌써 3발.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핵 전략, 그 핵 교리를 법제화시켰거든요. 사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9월 말에는 김정은이 7차례나 전술핵 운영부대에 가서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 공항, 항구,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고 그걸 공개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북한이 예. 핵을 실전에 배치했고 네. 그 핵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이걸 예.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략이 열세했던 국가 체제가 핵을 가지게 되면 이 도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예. 공세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의 도발을 보면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와 있거나 네. 한미가 고강도 훈련을 하면 북한이 좀 꼬리를 내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모든 한미 훈련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과 뭐 청주 등에 스텔스기와 핵 추진 잠수함이 와 있는데도 소형이긴 하지만 항공모함도 지금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데도 북한이 도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으로 안보리가 식물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대응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의 공세적인 도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엄효식 전 합참실장님, 오늘 세 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이 전해지기로는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ICBM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는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여러 가지 역량을 볼 때 ICBM은 마지막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ICBM까지 쏘기는 약간 좀 그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사거리가 늘어난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 그 비슷한 정도 수준의 미사일 체계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는 SRBM 미사일을 일부러 북한이 선택했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사거리가 많은 미사일을 일부러 선택했다. 이거 의도적인 도발이다. 북한의 계산 속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특수한 수단으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수단을 점점 강도를 높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울릉도 쪽을 겨냥한 특별한 이유, 합참실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공보실장을. 뭐라고 보십니까? 왜 울릉도 쪽을 노렸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주로 백령도, 연평도가 있는 서해 쪽을 주로 지켜봤습니다. 대개 군의 역량도 그쪽 부분에 집중이 됐었고요.
동해 지역이나 울릉도 지역은 사실 북한의 도발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예. 생각을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기습적인 도발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한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세계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이제 북미, EU,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MCRC 중앙방공통제소에서는 한반도 전구의 비행물체가 뜨는 순간 고도, 속도, 방향이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울릉도 쪽을 쐈냐면 왜냐하면 속초는 57km, 울릉도는 167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경보는 속초에 울려야 되는데 울릉도에 울렸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방향이 울릉도였거든요. 그러면 MCRC에서 잡을 때는 이거 떨어질 거 언제 떨어질까 모르니까 당연히 울릉도에 경보를 울리게 돼 있거든요.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의도했던 고도의 우리 내부에 혼란한 상황, 긴급한 상황을 의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똑같은 패턴으로 뭐 특별히 끔찍한 대가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냥 그동안 패턴보다는 더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울릉도 쪽으로 오발이다, 예. 낙탄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계산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합참이 명확하게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발의 미사일을 지금까지 북한이 오늘 발사를 했다라고 합참이 확인을 해줬고요. 한 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2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걸로 현재 추정되는 도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복합적인 도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서해 쪽으로 도발을 할 경우는 뭐 서해에만, 동해로 도발할 경우에는 동해로만. 근데 지금은 동해와 서해를 섞어서 도발을 했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어제도 뭐 단거리 미사일과 뭐 포탄 뭐 이런 거 섞어서 지금 도발하고 있는 양상. 네. 굉장히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죠. 예. 어제는 원산에서 쐈기 때문에 거의 남동 쪽을 향했다 그러면 오늘의 같은 경우는 평양 쪽에서 동쪽으로, 즉 아오모리 밑에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후쿠시마 바로 위 중간지대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는, 즉 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극해서 결국 한미일 전체에 대한 어떤 합동 훈련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박정천의 어떤 그런 어저께 아주 공포스러운 담화의 말하자면 끝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발사 지점 자체를 굉장히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복합적이다. 장거리와 중장거리를 같이 쓴다. 즉 아무래도 중장거리의 사거리로 보면 너무 원산이나 동해 쪽으로 인접하면 사실은 일본으로 바로 떨어지는 부분을 예. 좀 피해가기 위한, 말하자면 공해상에 떨주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도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일본 방위상이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연일 미사일 도발 발사는 폭거다라는 매우 강경한 일본 방위상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엄효식 전 실장님, 저도 이제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로서 볼 때 북한이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도발하고 동서해를 섞어서 도발하고 다양한 도발 수단을 섞어서 동시에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방위 시스템의 허점이랄지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각 다 다른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이 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만 전술로 느껴지기도 하고, 군인이셨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 한번 이번 상황을 보면요. 예. 과연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을까? 아마 가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군이 자기들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요점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말로만 대응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행동으로서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 또는 심리적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기대하고 이러한 도발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서 동시에 도발을 할 때 혹여 실제로 우리를 겨냥해 타격을 할 때 우리 군은 이걸 다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요격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동안 우리 군이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번에도 동시에 하루 동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부 대부분 탐지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군의 능력은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을 도발하더라도 전부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 예.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 있습니다. 시험 발사까지 한 미사일 중에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고도를 높게 올라갔다가 궤적이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전 처음 봤는데 그런 미사일. 궤적을 보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비행 궤적이 뚝 떨어져요, 고도가.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는 궤적으로 상하 기동을 하는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풀업 기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탄도미사일의 특징은 관성 비행이기 때문에 이 탄도를 알면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격을 이제 하는 미사일을 건데. 요격을 하는데 마지막에 교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자재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상 정밀하게 요격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건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발 쏘면 100발을 다 막는 개념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을 막고 온전한 전력으로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막는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느냐. 미국도 다 못 막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북한의 무력 공격을 상쇄할 능력을 한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한 발을 못 막는데 어떡하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이미 전면전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데미지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의 응징보복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님. 네. 현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보 캠프에서도 맡으셨고 지금 이 상황을 여당과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또 달라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던 간에 저는 이 비례 대응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저희의 대응책을 보여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게 쉽게 그냥 늘 언제나 있었던 그런 도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어제도 오후에도 또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저는 오늘 오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긴 사정거리의 일본, 그리고 내일이나 오늘 오후는 어쩌면 태평양까지 가는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또 감행할지도 예.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회가 지금 극도로 좀 어수선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국민 모두가 애타고 있는 이 상황에 국내의 사회 불안도 야기하고 우리와 미국의 대응 체제도 검토해보는 다목적을 가진 예. 이 도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국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응 체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군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저는 강력하게 예. 비례 대응 원칙에 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북한이 내부적으로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민족이, 동포가 젊은 청년들의 희생 앞에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는 북한의 도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제 하루에 북한이 25발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슬픔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NLL 2남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처음이에요. 울릉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심장이 둥둥 거려요.
지하실이 대표라는데 지하실은 없으니까 지하실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 우왕좌왕 이게 무슨 그 상황이고 이거 서로 묻고 이런 상황 같다. 어제 하루 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 등은 총 25발, 동쪽과 서쪽 모두로 쐈습니다. 무더기 도발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총 25발이 넘는 미사일 등을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산에서 NLL을 넘어서 우리 영해 아주 가까운 곳까지 떨어뜨린, 속초 앞바다에 떨어뜨린 울릉도를 겨눠서 발사했다는 저 SRBM 미사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은 사실상의 영토 침해다라고 강하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고 북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엄현식 실장님, 실질적인 영토 침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예, 대개 저희가 뭐 영토, 영해, 영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동해상에서 남북 간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NLL이 남북 간의 군사적 경계를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포병 사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NLL을 넘어왔고 의도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 속초로부터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실 우리 어선들이 많이 그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영토적으로 그 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어선들이 늘상 일상의 조업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와 약간 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록 영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해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영해에 준하는 그런 도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고 국가안보실장이 규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영해에서 가까웠는지 함께 보시죠. 자,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에서 쏜 의도적인 저 북한의 미사일은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을 했습니다. 넘어왔어요.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속초에서 57km, 영해에서도 바로 가까운 인접한 곳입니다.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26km, 울릉도로부터 167km인데 자, 영해에서 매우 가깝고 속초에서 57km밖에 안 떨어진 저 앞바다는 동해 앞바다, 물론 공해긴 합니다만 동해 앞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어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이 늘상 어장처럼 어업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북한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는 국가안보실장의 북한을 향한 이 비판 성명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아찔합니다. 어민들이 어업 활동 많이 하는 곳인데 만약에 어민들이 저곳에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그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울릉도를 잡거든요. 예. 그 울릉도로 이제 MCRC에서 경보를 내렸으니 그러는데 울릉도는 167km예요. 사실 속초 코앞입니다. 속초 코앞이다. 그러니까 저 울릉도는 지우고 예. 속초 코앞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입니다. 고강도의 도발. 물론 이제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폭집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은 저게 그 KN-23이나 24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김정은은 9월 말에 이미 실제 훈련도 했어요. 남한을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바로 쏜 거죠.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울릉도 경보하니까 울릉도가 중점인데 사실은 속초 코앞에 떨어진 속초 거. 코앞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속초 코앞에 떨어진 저 미사일 우리 어민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던 매우 가까운 곳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만약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쏜 거라면 우리를 겨냥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대목은, 솔직히 화가 나는 대목은 박정호 의원님, 예. 애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이산가족 상봉 안 해주는 것까지는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해줘야겠지만 아니 애도 기간인데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도 없습니까?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맨날 북한 주민들 인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 계산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평소의 도발과는 다른 게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슬픔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이태원 할로윈 관련 사건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남남 갈등, 예.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저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대응 체제, 우리 군의 이 비례 대응 이런 사항도 체크해 보는 거지만 그거에 준하게 상당 부분은 국내 사회 혼란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쳐다봐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군부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픔과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혀 고려가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맨날 뭐 북한 주민들 얘기합니다만 북한 주민들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에게 조금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도 마음의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백한 것은 우리가 슬픔에 잠긴 그 틈을 노려서 어쩌면 북한은 이런 분단 이후 첫 무더기 도발을 감행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합참이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합참의 경고의 메시지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이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속초 코앞에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윤 대통령 NSC 주재, 북한 분명한 대가 치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다. 한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안 통할 것이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고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최정예 전투기를 띄워서 NLL 이북으로 우리 전투기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 낮 12시 21분 슬램 이글 3발의 대응이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량형 발사했다는데 조한 박사님 이거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제 F-15 2대, 예. 그다음에 F-16 한 대인데 F-16에서 쏜 거는 이제 스파이스 2000이라고 그래서 자유 낙하 폭탄에 이제 키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한 60km 되는 거고 문제는 슬램 ER입니다. 예. 슬램 ER은 사거리가 280이거든요. 그럼 저 사거리는 원산을 겨냥한 거예요. 원산이 발사 원점이거든요. 그 슬램 ER의 의미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발사는 이제 똑같이 얘네를 북쪽 26으로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한 발이지만 세 발은 이제 세배 응징 보복의 개념이 있고 그렇군요. 슬램 ER이라는 거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슬램 ER이라는 미사일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예, 280km니까요. 저 사거리가 190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엄영식 실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F-15K 2대와
F-16 한 대를 띄워서 슬래미알 미사일 3발 등을 대응을 했는데, 자, 이게 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군부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인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응하는 무기 체계 중에서 북한군이 가장 위협을 느낄 만한, 김정은의 위협을 느낄 만한 무기 체계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슬래미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슬래미알? 왜냐하면 본인이 머물고 있는 김일성 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2010년도 연평도 도발 때는 저희가 도발을 당했지만 실제 공군기들이 이 북한 원점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항공기들이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들을 당시 장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그 북한이 도발한 것과 비슷한 지역의 가상의 목표에 타격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그야말로 굉장히 높았었고 대응 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실질적인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달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미사일까지 발사까지 이루어졌다. 자, NLL을 넘어서 속초 앞바다, 속초 코앞에 쏜 이 미사일, 물론 공해상이긴 합니다만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발표됐던 군사이행 합의서, NLL 기준 남북 각각 40km 이내 해상, 포사격, 해상 기동 훈련 등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거 명백한 위반이죠. 그때 당시 9.19 합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저 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어쩌면 애초에 김정은은 저 9.19 군사 합의를 꼭 약속을 지켜야겠다, 천금같이 지켜야겠다, 이런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위협 요소 제거하기로 아니 큰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팽개칩니까? 사실은 이제 하노이 노딜이 있기 전까지 2019년 전후까지의 김정은의 생각은 이런 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 노선, 마식령이라든지 관광 당국의 개발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딜이 깨지면서 트럼프와의 딜이 깨지고 난 다음에 결국 남북 간의 관계들은 유지하는 척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무력 정책법을 만드는 게 이제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결과적으로 경제 노선에서 핵 병진론, 핵 우선론으로 점차 핵무력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은 그전에도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부분적으로 어겼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9.19 군사 합의를 깨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건 김정은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국제사회의 신용과 신뢰가 중요한데 어떻게 북한 인민들과 북한 경제가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앞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겠으며, 상황이 혹여 좋아진다면 어떻게 북한을 뭘 믿고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앞으로 북한을 믿고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은 핵 중심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어떤 무력 정책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미국과의 딜을 생각하고 또 북미 간 남북 간의 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쥐겠다 그런 의지인데 과연 앵커 말한 것처럼 그런 의지대로 될 수 있을지 또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도미사일 3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뉴스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울릉도를 노린 이유는 무엇일까? 24분 늦은 대피 문자. 공수경보에 놀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안 그래도 지금 한미 훈련 때문에 되게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불안하죠.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 피해 우려 같은 게 좀. 분단 국가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앞서 조한범 박사님이 속초 코앞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속초 어선들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가 뜰까 뭐 안 뜰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지역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2, 3분 정도 이제 그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민방위 훈련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울릉도보다는 여기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방에서도 일하다가 다 쫓겨나오고 관광객도 다 출입 통제되고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소리가 계속 서부 쪽에서 났는데. 속초 코앞.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습경보 24분 후에야 대피 문자가 왔습니다. 이래서야 미사일 떨어지고 나서 문자가 와도 한참 뒤에 온 겁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아직 군중이 아무 연락 못 받아가지고 뭔 상황인지 모르던데.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침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울릉도에 약 3분간 공습경보 사이렌, 공무원들 지하로 대피, 24분 뒤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니 지하시설로 대피해달라. 그리고 9시 40분 대피 안내방송.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좀 아쉽긴 하죠. 예. 그러나 이제 또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순식간에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늦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 좀 체계가 개선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늦었지만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한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떨어진 건 속초 앞에 떨어졌는데 공습경보가 울릉도에 울렸단 말이에요. 물론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면 울려야 할 곳은 사실 속초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RC 중앙방국통제소에서는 방향을 잡거든요. 예. 저기 순항미사일이라면 속초로 올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고도에서 방향을 못 바꿔요. 종말 단계에서 약간 변칙 기동을 하지. 근데 MCRC에서는 날아가는 방향이 울릉도니까 당연히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물론 떨어지는 점 찾습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중에는 거기 경보를 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도 열도상공을 넘어가지만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밑에 경보를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엄일시 실장님, 북한이 낙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와 다르게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저기를 속초 앞바다 쪽, 속초 앞에 공해상을 노린 겁니까?
네, 언뜻 보면 그 낙탄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 실수로 떨어지거나 뭐 불량으로 떨어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애초에 의도한 곳에 자기들이 조준한 곳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번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물론 이제 더 빨리 경보가 발령이 되고 또 그런 경보 발령이 울릉도 있는 주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정확하게 전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저러한 공습경보를 발령한 내용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어차피 가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경보가 발령이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특히 정부 여당에서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박정아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추가 도발과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미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지금 정부 여권 민주당도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NSC 열고 북한에게 경고했어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북한에게 취할 대응 방안이 또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전체 오늘도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 대응해서 그게 비례하든 세배가 됐든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 군사 작전적인 대응 체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저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또 부수적인 목적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울릉도 좀 전에 주민들 대피하는 과정 봤잖아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너무 평화와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군 내부는 혹은 군과 우리 국민들 민간 부분은 서로 유대해서 연계돼서 뭔가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디선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하시라도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몇 가지 준비를 좀 정부가 해주기를 좀 당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엄여식 전 합참 공보실장께서 이번에 출격한 우리 군의 F-15K 전투기, F-35 전투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최신의 최정예 우리의 고성능 전투기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이번엔 출격을 하고 실제로 북한 NLL을 넘어서 공해상에 우리가 쐈단 말이에요. 공대지, 그러니까 공중에서 전투기가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실제로 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MB 정부 때 대변인 하시잖아요. 그때 천안함, 연평도 포격 때 그런 일이 있었죠. F-15K가 떴는데 그때는 공대지 미사일을 안 달고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미처 준비 못하고 너무 나태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었던 면이 분명히 하나 있었고 그때와 지금은 이 대응 태세가 명백히 다르다? 지금 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쭈뼛쭈뼛 주저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응을 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어떤 위협이 좀 고조되더라도 지금 북한은 보면 거의 뭐 치킨 게임 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래?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근데 그 끝은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라도 김정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상응하는 비례 대응을 즉각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과 실제 대응이 다르다, 명백히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셨군요.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과 일본 총리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de facto maritime boundary with これまでにない高い頻度でミサイルの発射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외교장관과 긴밀히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같이 강력 규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어제 오전 통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엄정 대응하기로 강력 규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이 확인되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과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새롭게 확보된 물증은 있는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돈, 누구와 함께 사라진 돈일까요? 정진상의 9년 기록. 이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고 앞서서 지금은 검찰 출신과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두 분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수사 정통한 두 분과 함께 수사 내용 하나씩 지금부터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에 1억 원이 담긴 봉투가 사라졌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남욱이 마련한 1억 원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 혐의가 제기됐죠.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김용이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오고 간 뒤에 돈 봉투가 사라졌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추가로 돈 전달받은 혐의도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 광교 인근 도로 차 안에서 3억 원을, 경기도청 인근 도로 차 안에서 2억 원을 각각 추가로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 검찰에 이런 진술이 실제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설사 이런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그 진술대로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또 수사로서 밝혀내야 할 부분, 재판으로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도 내용입니다. 수사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 자, 일단은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유원홀딩스 사무실은 합작회사예요. 그렇죠? 합작회사고 인적이 굉장히 드문 회사고 정민용 씨가 그
그 사무실에서 김용부 원장이 오고 간 걸 봤다. 그리고 김용부 원장이 다녀간 뒤에 1억 원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 봉투가 사라졌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는 주로 현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돈의 마련 과정, 전달의 흐름, 사용처를 전반적으로 규명해야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름대로는 돈을 마련한 용처, 돈의 전달 과정 수준까지는 각 진술자의 진술을 통해 이 사안을 다듬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물적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돈을 마련하거나 전달한 통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 돈의 전달 경로를 보강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는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관여하진 않았어도 정황상 제3자, 여기서는 돈의 전달과 관련해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 돈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고, 이 진술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인물과 공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해서 진술이 이루어졌거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물음에 더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면서 나오게 된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유죄를 확정할 수 없고, 김용 부원장 측도 아직까지는 유원홀딩스에는 개업을 했다고 해서 인사차 방문하게 된 것이지 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각 진술자들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의 진술로서 각 진술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일환으로서 이 진술 자체가 피의자 측에 게시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유원홀딩스는 과연 어떤 곳이냐? 정민용 씨가 그걸 봤다라는 건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1억 원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 유동규, 정민용이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검찰은 위장회사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업 핵심 기관 화천대유로부터 투자금 받은 뒤 고의 폐업을 통한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의혹.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다. 그래서 김용부 원장이 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돈 봉투가 없어진 걸로 진술하지 않았냐라고 여러 보도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 출입하는 걸 못 봤다. 건물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매체에. 저기 사람들 잘 안 들어가.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가 사무실 열었다 인사차 간 거다. 갔다는 건 인정하지만 돈 받았다는 건 부인하고 있어.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뭔가 은밀한 이야기나 은밀한 뭔가를 건네기는 안성맞춤인 장소 같아요. 누구 잘 오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주로 있었던 장소니까. 근데 이 정민용 씨의 진술을 어떻게 보세요? 김용 부원장이 왔다 가고 나서 돈 봉투가 사라졌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그중에 아마 1억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혐의는 이제 8억 4,700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랄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진술 있죠. 뭐 남욱, 정민용, 또 이모, 더군다나 유동규, 또 이모요? 이모 이사.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모라고 하면 옛날에 한번 또 국회에서 진짜 이모가 엄마의 여자 형제를 일컫는 이모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모가 아니에요. 이모 이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모 잘 들으셔야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메모지 있잖아요. 뭐 백팩 있고요. 백팩 있고. 그런데 물증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넘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뇌물죄는요. 거의 현금이 오가요. 그 대부분이 기소되는 사건은 내가 뇌물을 줬습니다. 어느 장소에 줬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5, 6명 나오잖아요. 돈 전달한 종이봉투, 백팩 있죠. 예. 더군다나 돈이 갔는데 지금 정민희 변호사가 돈이 갔고 그다음에 김명부 원장이 들렸다 갔는데 예. 돈을 주는 거 못 봤지만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진술 증거, 물적 증거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수사해본 입장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물론 이제 검찰에 기록이랄지 그런 걸 안 봤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가 다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유죄가 100%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또 새로 5억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대장동이 특혜가 아니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엄청난 돈을 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고 한다면 왜 마치 저축해 놓은 것처럼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달라고 하면 다 타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서로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언홀딩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예. 다시마 비료업체잖아요. 예. 뭐 변호사가 다시마 비료업체를 설립합니까? 또 공무원이 본 다시마 비료업체를 서로 합작해서 설립을 해요. 지금 이 검찰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죠. 돈이 있는데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몇천 정도 되면 뭐 현금에서 그냥 처분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천하대유가 있고 거기에 천하동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천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뭐 500억, 600억을 그냥 줄 수 없어요.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비료업체를 만들고 마치 그 비료업체에다 비료를 사오는 것처럼 하면서 세금 계산을 끊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폐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 범죄 수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청산 절차를 통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청산을 또 편법으로 해서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금 세탁입니까? 그렇죠. 자금 세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대장동 특혜에서 네가 얼마 가져가면 지금 뭐 계속 25%에 12%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지? 현금으로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언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 테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돈을 던져줘.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짜가지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말이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증거를 도가 지날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해요. 뭐 2기업, 3기업, 4기업.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됐는데 하는데도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김용 부원장이 끝이 아니고 지금 실마리 김용 부원장하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재용 대표와의 연결고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바닥까지 그냥 전력 투구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수사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백팩에 주목한다. 백팩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어떤 백팩일까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김용에게 자금 전달될 때 사용된 종이박스 돈 가방 전달 과정 기록 메모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유동규 씨의 여성 지인 뭐 한 매체에선 동거인으로 설명하기도 있던데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돈 건네는 과정에서 백팩 사용한 걸 봤다 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백팩이 나왔어요. 자, 검찰 관계자는 진술뿐 아니라 실제 돈 마련된 경과, 중간 전달 과정, 이를 연결하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탄탄하게 된 걸로 안다라는 이야기를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습니다. 돈 마련책, 남은 돈 중간책, 정민용, 돈 전달책,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 씨의 여성 지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묘사 진술을 확보한 거네요. 유동규 씨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백팩을 메고 갔다. 백팩 안에 돈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진술일 것 같은데. 박승배 변호사님, 강력병사 출신이잖아요. 수사할 때 이런 진술들, 구체적인 진술들이 도움이 됩니까? 뇌물자와 같은 현금이 전달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면 할수록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죠.
이 정도의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확보했다면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면 이 정도면 불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진술만 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묵비권의 효율적인 행사 방식인데 이 사건에서는 상당 부분 물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들이 확인된 만큼 물론 그 구체적인 정황은 검찰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김용 부원장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나름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검찰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내가 부자하였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어떠한 형을 감경해 주겠다는 제시를 받고 이와 같은 진술을 갑자기 해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입증이 있지 않고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단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해보라는 태도보다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진행해 나가면서 알리바이를 비롯한 일체의 진술을 깨내기 위한 반박을 더 진행하여야 어느 정도 혐의를 벗어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씨의 압수수색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라. 얘기 다 됐다. 라고 유동규 씨는 최근 주장한 바 있는데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적시돼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 유동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추가 기소된 뒤 A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A 변호사가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활동한 인사다. 지난달 21일 유동규 씨는 날 회유하려 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내 동정을 살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정치적 지위 인맥을 이용해 핵심 수사 대상자와 말맞출 염려가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뭐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지상 실장도 마찬가지고 왜 전화했을까? 긴박한 순간에 임박했을 때 유동규 씨와 유동규 씨는 병원에 입원해라. 이 말은 검찰 수사 못 받게 조언을 소위 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영장에 이 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회유를 할 시도가 뭐 다분하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규 씨도 느껴졌기 때문에 뭐 표현은 가짜 변호사로 했지만 사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변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 뭐 김용이나 이런 그런 쪽에 전달하기 위한 자기를 진정으로 변호해 주지 않는 변호사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어떤 전에 없던 증거들이 혹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김용 씨 측이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상태가 넘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 사람을 보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말 맞출 뿐만 아니라 회유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배경을 이제 유동규 씨가 그런데 심경의 변화에 보여지는 장면들이 그 속에 같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게 회유 시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좀 무서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력한 회유라기보단 경고?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평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 김문기 씨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어떤 이 사건 전후에 흉흉한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포감, 물론 우선 수사를 받기 시작한다, 압수가 되기 시작한다부터의 공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 말고 본인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배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면 구해낼 수 있다. 말이 다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예. 고민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케이오스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그 속에 있지 않나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우려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속 안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제 특정인 즉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당의 단일 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거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 그 가운데 이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는 청와대에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중 곽 전 의원 측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얘기를 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저는 전혀 형님 콩팥이 하나다 라고 이 얘기를 정영학 씨는 합니다. 그리고요 녹취록 안에는 김만배 씨가 평소 나는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냐 라고 변호인이 묻자 정영학 씨는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님은 청와대에 갈 분으로 믿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영학이 너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의미입니까? 되게 이제 측근들이 모이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어디 갈 거야 미리 자기들끼리 정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법무부장 김광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뭐 내심 뭐 바라시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없는데 뭐 비서실장 아니면 뭔 수석 정무수석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잘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 보면 아니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영학이 너는 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들만의 리그가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너는 이렇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분명히 큰 벼슬을 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에 있던 대장동 일당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물론 자기들만의 얘기죠. 뭐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지.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을게 너는 청와대 가면 갈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의 취지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그 전에부터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남시와 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서로 유착 관계가 굉장히 있었다. 그런 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추후에 있어서 지금 뭐 대장동 일당들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협조를 아는 사람이 김만배단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를 제외하고는 정영학 변호사는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만 아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김만배 씨도 결과적으로 좀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수사 내용 보고 계신데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권에 오래 있어봐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을 좀 내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는데 한목적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좀 있습니다. 유동규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정영학도 있고 남욱도 있고 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아직은 그 구슬이 다 꿰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한목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이재명님이 대통령이 되면 너는 어느 자리 이런 게 그 대장동 화천대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도모됐고 그 안에서 각각은 역할들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유동규가 중간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거라서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도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9년치 근무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동규로부터 술 접대 5천만 원 받은 의혹 등이 있죠. 성남시청, 경기도청 재직 시절 근무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운행 일지, 상여금 성과금 교부 계좌, 비서실 배치도 근무자 명단까지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결국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112 신고 부실 대응 2시간 뒤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쏟아진 112 신고 파출소로 떠넘겼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3, 4시간 전부터 위험 알렸던 신고 11건 서울청 112 상황실은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전달을 해주었는데 용산서는 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이태원 파출소는 근무 인원이 2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저희가 잘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박선미 변호사님 이거를 뭐 떠넘겼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시스템이 저런 거 아닙니까? 112 신고가 이루어지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의 위험성에 따라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분류를 한 다음 경찰서 상황실에 내려보냅니다. 이후에 경찰서 상황실이 파출소 지구대의 순찰차에 지령을 합니다. 결국 이 파출소 순찰차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 현장에 도착하면 도착 보고를 하게 되고 어떠한 조치든 종결을 하게 되면 종결 보고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은 사후에 즉 경찰서 상황실이 정리한 사후 내역을 상황에 따라서는 보고받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들이 여러 차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하달만 내려주고 많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한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더군다나 압사라는 표현이 수반된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압사 사고에 대비한 경비뿐만 아니라 주치 소란, 각종 범법행위, 주치자 보호 등 각종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봤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신고에 응해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황 전파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고 접수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받고 있고 그 지령의 전달 과정에서 경찰서 상황실이 그 지령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나 서울경찰청 단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횡으로 상황 전파를 하고 종으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보고 체계에 따른 지휘 보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현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가용 경력 대규모가 적시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길래 적시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파출소한테만 네 출동해라 퉁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경찰서에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라고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대목 아니냐라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용산경찰서장은 늑장 보고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사고 발생 5분 후 현장 도착, 1시간 10분, 16분 뒤
밤 11시 36분 서울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나왔고요. 대통령 첫 지시 나온 시점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늦장 보고죠.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바로 곧장 대기 발령 조치시켰습니다. 급기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보고받고 알기망정이지 뭐 보고체계가 이럽니까? 그만큼 용산경찰서장이 늦장 보고를 해서 이상민 장관도 정식 보고가 아닌 행안부 상황실 문자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어요. 대통령실은 소방을 통해서 먼저 파악했습니다. 아, 소방 빨랐어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장 늦게 다음 날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파면해야 된다라는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십시오.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큽니다. 안철수 의원도 윤희근은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자, 뭐 여야 할 것 없이 늦장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장과 상징적이죠. 행안부 장관, 말실수를 했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죠. 먼저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뭐 넘어져도 사실은 지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현장에 안타까운 것은 용산 소방서장과 말하자면 용산 보건소장은 있었어요, 현장에. 그렇지만 경찰서장 또 구청장이 부재했다라고 늦게 왔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체계에 있어서의 구청장, 시장 말하자면 시장은 부재했지만 어쨌든 행정 일부 시장 전달,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이러한 매뉴얼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잘못된 판단이 10월 15일, 16일 있었던 이태원의 지구촌 축제는 아주 깔끔하게 구청장이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박희영 구청장 얘기처럼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문화다.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방만하게 됐고 또 제일 아쉬운 거는 CCTV를 보면서도 또 코드 1, 코드 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초동, 출동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경질. 그건 뭐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야당 내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경찰청장과 장관 모두가 도심 집회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 지키는 것 그런 비판을 내내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박장호 의원님, 경찰청장이 어떻게 제일 늦게 봤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뭐 경찰의 보고 체계는 말할 것도 없다고 봐요. 우리 기성세대 누구도 이 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소방청으로부터 일찍 용산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용산에서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데서는 경찰청이 왜 확인 안 해봤어요? 진작 확인해 봤으면 경찰청으로부터 강제적으로라도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 민주당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세월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정권 5년 동안 뭐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누구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건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과 용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보고하고 아니면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마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심과 결단을 해서 모든 상처받은 국민들 가슴 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결단을 저는 용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두 분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